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드디어 4월이 끝났고 5월이 이렇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5월의 첫 출발은 휴장이라서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조금 심심하게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경제 소식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또 어떤 소식이 있는지 휴장이니까 정말 빠르게 보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조금 안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원자력에 관련된 호재가 조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딱히 나온 건 없고 이 와중에 약간의 악재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CEO, 지금 현재 한수원이랑 그 분쟁을 하고 있는 그쪽이죠. 그 친구의 CEO가 폴란드 현지 언론에서 한국형 원전이 폴란드에 지어질 일은 없을 것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네가 뭔데 이렇게 자신하나 봤더니 폴란드에서 지재권을 침해하는 기술을 채택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괜히 노이즈가 있는 한국 말고 당연히 우리 거 쓰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건데요. 한편 한수원은 지금 현재 법적 분쟁 중이기 때문에 즉각 반발해 폴란드 매체에 반박 자료를 냈다고 합니다. 웨스팅하우스에 동의 없이 수출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장애물은 없으니까 그 말에 속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자,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닥투닥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소식이 나오면은 원전주에는 뭐 그렇게 좋지만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이 와중에 웨스팅하우스 CEO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아마도 기술에 대한 사용료를 조금 더 올려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여론전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 이러한 예측도 나온다고 합니다. 어쨌든 원전 관련 소식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우크라이나 대반격 예정. 아마도 이제 요즘 경제 뉴스 키면은 이 소식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괜히 불안한 마음이 좀 드는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러시아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1년이 이제 지난 이 시점, 우크라이나는 봄철 대반격에 나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틀 전인가요? 이미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의 세바스토폴 항구 연료 탱크를 폭발시켰다고 하죠. 그리고 마침 서방 국가들로부터 군사 장비를 받기로 했는데 그 물량의 98%를 전부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뭔가 막바지로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다만 이 와중에 가장 부족한 게 포탄, 총알, 미사일 등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크라가 한 달간 소비하는 155mm 포탄은 미국의 1년치 생산량 수준이라고 하니까 진짜 전쟁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군수 물자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거를 또 지원을 받아야 될 텐데, 이거 우리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이야기 한번 나오면서 러시아가 발끈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무기를 지원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침 또 며칠 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공격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었죠. 여튼 작은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발생하는 그러한 분위기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연일 우리나라를 때립니다.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미 정상회담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나 봤더니 북중 러의 보복은, 그러니까 우리 세 명은 한 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겠죠. 한국에게 악몽이 될 수 있다. 한국이 경제와 안보 측면에서 손실을 볼게. 너희가 미국한테 붙어서 그 받는 보호나 투자보다 훨씬 더 클 거니까 악몽을 볼 준비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또 말로만 하는 나라는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항상 지네 마음대로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에 관련된 뭐 규제, 그런 보복이 분명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한중일 회담을 이렇게 뭐 개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에 따르면은 이번 달 초 한중일 3국의 실무자들이 만나 정상회의를 논의할 것이라고 합니다. 저 한중일 정상회의는 19년 이후 코로나 이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끝나가니까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 개최국의 순서는 우리나라로, 우리 정부는 11월에서 12월 그때 개최할 것을 목표로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3자 회담에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한 만큼 이번에도 지지 의사를 당연히 밝혔는데, 다만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뭐 약간의 노이즈가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죠. 이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중국 4월 제조업 PMI 경기 축소. 자, 이거는 예상치 못했다고 하죠. 전월에는 51.9포인트로 50포인트가 넘었었지만 49.2포인트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51.4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와서 쇼크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지표가 뜸으로써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이 강제되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당장 충격을 받더라도 결국은 중국은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과연 올 한 해는 중국의 해다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은데 과연 진짜로 가능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다른 나라는 전부 다 금리를 쭉쭉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이제는 멈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중국은 유일하게 저금리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 소식은 저도 다루기가 좀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냥 이렇구나 라는 것만 느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튜브만 틀면은 요즘 배터리 아저씨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회수도 어마어마하죠. 특히 몇몇 개인 투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신격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아저씨랑 다른 의견을 조금만 이야기해도 문매를 맞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기리분들도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요? 그때 2차 전지에서 이제 내부자 거래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이야기를 다루자 정말 많은 비판이 달린 댓글을 아마도 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저처럼 작은 채널도 그런데 정말 큰 채널은 더 그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 경력이 나름 긴 소위 말하는 전문가 분들은 오히려 최근 들어 유튜브에 출연하는 걸 꺼려한다고 합니다. 괜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소신 발언했다가 난리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전에 그거랑 비슷하겠죠. 삼성전자가 9만원 넘었을 때 그때 삼성전자 비싸다고 말했다가는 진짜 전 국민의 역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상장 초반에 매도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전해서 그럴 거면은 애널리스트 접어라, 나보다도 못하는 게 무슨 애널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쯤 그 전후가 거의 보통 고점이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튜브에는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람만 나오는 중이라고 하며, 한편 배터리 아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그 반면 자극적이고 강경한 발언에 안티까지 생겨나고 있는 와중이라고 합니다. 자,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2차 전지나 배터리 아씨 안티가 아니라는 거 알려드리고, 당연히 저 길이 또 2차 전지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금융당국 CFD 손본다. 과거에도 CFD가 한번 칼질 당한 적이 있었죠. 너무 높은 레버리지 때문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기면은 시장에 충격을 너무 크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렇게 칼질당한 CFD가 또 한 번 더 시장에 폭풍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현행 40%인 증거금 비율을 한 번 더 상향하고 전문 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이제 2.5배까지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그런데 그 전에 칼질당하기 전에는 어땠나 봤더니 21년도까지는 CFD로 10배 레버리지가 가능했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됐죠. 그런데 21년 그때 증시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좀 부담이 생기자 CFD를 칼질을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런데 이번에도 2.5배가 이렇게 터지면서 한 번 더 칼질할 것으로 현재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P2E 규제 풀릴까? 28일 문체부는 문화 디지털 신대륙 협의회를 열어 25년까지 디지털 사업과 문화기술 개발에 1.1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웹 3.0을 지향하는 게임 제작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인데요. 여기서 웹 3.0은 블록체인을 토대로 하는 것이다 보니까 P2E 규제가 풀릴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도 조금씩 나온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풀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이 게임을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풀리면 좋지 않을까. 그 안에서 이제 다른 세부 규정을 만들어서 일단은 풀고 조금씩 조금씩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만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는 원래 예전에는 반도체 원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차 전지가 그 안에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습니다. 콘텐츠가 있죠. 음악,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으며, 그리고 그 뒤에는 또 게임도 있다고 분명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욕도 많이 먹긴 하지만 그래도 기술력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히 많은 콘텐츠, 웹툰을 기반으로 아니면 드라마, 영화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과 연계돼서 게임도 많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분명 여기에도 성장할 건덕지가 많다라고도 볼 수 있고, 그걸 위해서 P2E 규제는 조금은 풀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부작용 같은 것도 잘 정리를 해야겠죠. 다음입니다. 이 소식은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페이 후불 결제도 연체.
자, 얼마 전에 신용카드 연체율이 급증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같이 봤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후불 결제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이러한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네이버의 연체율은 작년 3월 1.26%였지만 올해 3월은 2.7% 이렇게 꽤나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토스는 올 3월 기준 연체율이 무려 5%나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겠죠. 자, 참고로 이러한 후불 결제는 사회초년생, 주부 등 금융 취약 계층에게 한도 내서 신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네이버는 30만원, 카카오는 15만원으로 그렇게 큰 돈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겠죠. 하지만 여기에도 연체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야, 이거는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위메이드의 신작 게임 나이트크로우 출시 초반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애플 앱스토어는 매출 1위를 달성했고, 구글 플레이는 일단 지금까지 매출 2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등을 리니지 W인데 그거를 따라잡을지, 만약 그렇다면 내일 또 위메이드 흐름을 주목할 만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구글 폴더블 폰이 이제 뭐 곧 나온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5월달에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미지가 유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뭔가 위아래가 조금 짧은 듯한 그런 느낌의 폰이라고 합니다. 금액은 240만원에서 256만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글 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살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와중에 폴더블 폰이 드디어 대중화가 되고 있다는 거, 여기에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 이제 시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결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파산 소식. 자, 지난주 하루 만에 반토막 나 퍼스트 리퍼블릭 결국 네 번째로 파산한 은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첫 번째는 실버게이트, 그 다음에 SBB, 시그니처 이 순서대로 파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미리 준비해서 그럴까요? 큰 영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왼쪽에 보다시피 미국 선물은 그냥 보합권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은행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은 JP 모건, PNC 파이낸셜 등이 입찰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걱정을 하나 굳이 꼽자면은 이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25만 달러의 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예금의 보장 여부, 이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앞서 미국은 SBB, 시그니처 이 예금은 전액 보호를 해줬죠. 과연 이번에도 해줄지, 뭐 당연히 해줄 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혹시나 안 해준다면 또 은행 리스크 나오니 많이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차량이 이제 안 팔리고 있다는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부 SUV는 1년이 넘게 걸려야 받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고금리, 차량용 반도체 정상화, 경기 둔화 등으로 차량도 빠르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구매 수요도 많이 줄면서 이제는 그 대기 기간이 많이 줄었다고 하죠. 물론 여전히 몇 개월 정도 있어야 받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에서 일부 차종을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이제 곧 재고가 남는 수준까지 바뀌고 있다. 사는 속도보다 만드는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산타페, 펠리세이드, 넥소는 5%를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며, 캐스퍼는 올해 초부터 그랬죠. 할인 프로모션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만 지나면은 이제 위 차종 4개 말고 다른 차종으로도 확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나 신차를 사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급하지 않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할인할 때, 그 다음에 금리도 조금 낮춰졌을 때 그때 하는 게 좋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 차량 주문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선주 드디어 모두 흑전하나? 조선주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말은 재작년부터 계속 듣고 있죠. 저도 이제 거기 한 몇 번 저도 이제 거기에 속아서 몇 번 샀다가 한 번은 뭐 손절하고 한 번은 이제 조금 이득 보고 팔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그냥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선 3사가 이번에는 모두 흑전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자, 양치기 소년처럼 이제 두 번 속였으니까 이번엔 진짜 그럴지 한번 보자면은, 일단 1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한국조선해양은 3기분기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오타입니다. 22년이 아니라 22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발표하지 않은 대우조선해양은 적자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만약에 올해 전부 다 흑전에 성공한다면은 12년 만에 동시 흑자를 기록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뭐 슈퍼사이클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냥 사이클은 오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과연 조선주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속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탈리아 챗GPT 다시 쓰세요. 과거 이탈리아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챗GPT를 금지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드디어 이번 주에 챗GPT에 프라이버시 보호 설정을 추가를 했다고 하며,
이탈리아는 또 이에 맞춰 사용 금지를 해제시켰다고 하네요. 자, 뭔가 AI의 악재가 사나 사라진 느낌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로봇과 AI가 한 번 더 영차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 더 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하겠죠. 솔직히 의아할 정도로 야,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 아니었나?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 사형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요즘 들어 마약 뉴스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마약이 든 음료수를 모르고 마셨던 청소년, 그것 때문에 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벌건 대낮에 그냥 청소년들한테 마약을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정도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검찰은 청소년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자 청소년에게 마약을 유통하면은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왼쪽에 뉴스 타이틀이 몇 개가 있는데 한번 쓱 읽어보자면은 청소년 마약 범죄가 5년 내 3배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심각하죠? 그리고 SNS에서 쉽게 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항상 궁금한 게 그겁니다. 아니 야, SNS 한 10분만 검색하면은 그걸 살 수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나라는 왜 안 막고 있는가, 그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의 의문점은 근데 그 마약이라는 게 좀 비싸서 청소년은 못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분명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필로폰 한 방이 피자 한 판 값으로 사실상 뭐 구하려면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그런 금액만큼 많이 싸졌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모든 건 수요와 공급이겠죠. 공급이 넘쳐난다는 거, 마약이 진짜 우리나라에 많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소식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그루밍 범죄에 마약을 사용하는 상황도 생기고, 투약한 청소년들이 직접 유통 조직에 가담하는 정말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면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왜 청소년에게 국한을 두는지, 그냥 마약 공급하면은 무조건 사형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하네요. 괜히 5월 첫 번째 날부터 씁쓸한 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